언덕 아래로만 8천 기병이 내려온다. 말굽소리가 대지를 진동시키고 깃털 장식이 바람을 가르며 휘파람을 낸다. 그리고 단 1분 만에 3세기 동안 멈추지 않았던 정복의 파도가 흔들린다. 1683년 9월 12일 오후 칼렌베르크 언덕에서 벌어진 그 60초는 유럽의 운명을 바꿨다. 하지만 그 60초가 가능했던 건 그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운 60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30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20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기록은 10만이라고 적는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빈의 성벽 위에서 본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가다. 지평선이 검게 물들고 깃발의 파도가 끝없이 펼쳐지고 먼지구름이 하늘을 덮는 광경. 숫자 자체가 심리전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대군이 왔다로 끝나지 않는다. 오스만 제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총공격 대신 굶겨 죽이기를 택했을까? 어째서 수백 년간 원수였던 유럽의 세력들이 한나란시에 손을 잡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는 위에서만 무너진 게 아니라 땅 아래에서도 갈라졌을까? 빈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다뉴브강이 흐르는 중부 유럽의 관문이자 알프스와 헝가리 평원 사이의 전략적 교차점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이 도시를 황금 사과라고 불렀다. 손에 넣으면 중부 유럽 전체가 책처럼 펼쳐진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1683년 여름, 그 사과를 따기 위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여름으로 돌아간다. 왜가 쌓여서 그날 오후로 폭발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당신이 성벽 위에 서 있었다면 무엇을 봤을까? 당신이 땅 아래 갱도에 있었다면 무엇을 들었을까? 카라 무스타파, 슈타렌베르크, 레오폴트, 소비에스키. 4명의 남자가 각자의 야망과 고집과 공포와 결단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오스만 제국은 17세기의 슈퍼파워였다. 유럽인들에게 그들은 실존적 위협이었다. 영토는 세 대륙에 걸쳐 있었고 조공국과 속국의 네트워크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중해를 장악했고 발칸을 지배했으며 헝가리의 절반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1529년 술레이만 대제가 빈을 포위했다. 그때는 실패했다. 날씨와 보급 문제, 그리고 방어군의 완강한 저항이 그를 막았다. 하지만 그 실패는 오스만 제국의 집단 기억 속에 미완의 과업으로 남았다. 복수와 명예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154년이 지난 1683년 그 과업을 완성하려는 남자가 나타난다. 카라 무스타파 파사, 대제상이자 술탄 메흐메트 4세의 최측근. 그는 야심가였다. 개인의 영광, 전리품, 정치적 입지를 모두 손에 넣고 싶어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빈을 완전한 전리품으로 얻고 싶었다. 폭격으로 부서진 폐허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그 욕망이 그의 전략을 결정했고 결국 그의 운명도 결정했다. 오스만 제국의 권력 구조는 독특했다. 술탄은 최고 통치자였지만 전쟁의 현장 지휘는 대제상에게 맡겨졌다. 결정권이 현장에 이양되는 구조였다. 이건 유연성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만들기도 했다. 카라 무스타파는 현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그 권한을 자신의 야망에 맞춰 사용했다. 한편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다. 프랑스와 합스부르크는 경쟁 관계였고 종교전쟁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를 경계했고 독일의 제후국들은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다. 서로가 서로의 적이던 유럽. 그게 1683년 봄의 현실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바로 그 분열을 이용하려 했다. 그들은 프랑스가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리라 기대했고 독일 제후국들이 움직이지 않으리라 계산했다. 그리고 빈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전략적인지 알고 있었다. 빈은 다뉴브 강의 축이었다. 알프스의 관문이었다. 빈이 무너지면 중부 유럽 전체가 열린다. 바이에른, 보헤미아, 모라비아, 심지어 이탈리아 북부까지도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빈은 황금 사과였다. 이 전쟁이 단순히 십자가 대 초승달의 문명 전쟁이었을까? 그렇게 보이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패권, 보급, 명예가 복잡하게 얽힌 현실이었다. 오스만 제국도 유럽의 정치 개임을 이해했고 유럽도 오스만 제국의 내부 역학을 알고 있었다. 종교는 동원의 언어였지만
전쟁의 이유는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리고 1683년 봄, 그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레오폴트 1세는 합스부르크 황제였다. 그는 똑똑했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1683년 7월, 그는 결정을 내린다. 빈을 떠나기로. 황제가 도시를 떠난다는 건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황제가 떠났는데 우리가 남는다고? 공포가 퍼졌다. 일부는 황제를 비겁하다고 비난했고, 일부는 그의 선택을 이해했다. 황제가 포위망 안에 갇히면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가 밖에 있어야 구원군을 조직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레오폴트가 떠난 자리에 한 남자가 남았다. 에른스트 르디거 폰 슈타렌베르크 백작. 그는 빈의 방어 사령관이었다. 정규군과 의용군을 합쳐도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대략 11,000명에서 15,000명 사이.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절대적으로 소수였다는 사실이다. 슈타렌베르크는 냉정한 군인이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가능성을 계산했다. 그리고 그는 빈이 버틸 수 있다고 믿었다. 아니, 적어도 버텨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였지만 가톨릭 도시를 지켰고 부하들 사이에도 종교적 긴장이 있었지만 그는 그걸 무시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했다. 빈의 방어력은 완벽하지 않았다. 성벽은 중세식이었다. 근대 포격에 취약했다. 돌은 용감하지만 대포는 냉정하다. 슈타렌베르크는 이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총동원했다. 교회의 종을 녹여서 대포를 만들었다. 금속을 긁어모아 탄약을 주조했다. 시민들은 탄약을 운반하고 방화선을 만들고 무너진 성벽을 수리했다. 여성들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일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기계가 되었다. 그리고 슈타렌베르크는 가장 냉혹한 결정을 내렸다. 교회를 불태우기로. 빈의 외곽 건물들을 스스로 불태워서 오스만군이 은폐하거나 보급을 받을 곳을 없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타는 걸 봤다. 기억이 타는 걸 봤다. 생계가 타는 걸 봤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다. 목숨은 돌아오지 않는다. 보급과 식량은 시간의 전쟁이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날짜는 며칠인가? 슈타렌베르크는 계산했다. 곡물, 소금, 화약, 납 모든 게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포위가 닫히기 전 마지막 전령들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편지를 들고 구원을 요청하며 암호로 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부는 붙잡혔다. 일부는 성공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다. 빈이 버티고 있다. 서둘러라. 그리고 7월, 지평선이 검게 물든다. 오스만군의 도착은 자연재해처럼 보였다. 깃발의 파도가 끝없이 펼쳐졌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행군 소리가 땅을 울렸다. 야전 제빵소, 병참부대, 야영지가 움직이는 도시처럼 보였다. 이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다. 이건 제국이었다. 부대 구성은 다양했다. 정예 보병인 웨니체리가 있었고 시파이 기병이 있었으며 속국과 동맹에서 온 병력도 있었다. 타타르 기병은 정찰과 약탈을 담당했다. 그들은 빈 외곽을 돌며 공포를 확산시켰다.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끌고 갔다. 그 소문이 빈의 성문으로 밀려들어왔다. 난민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식량을 요구했다. 슈타렌베르크는 딜레머에 빠졌다. 인도주의 대생존. 사람을 받아들이면 식량이 더 빨리 떨어진다. 거부하면 그들은 죽는다. 그는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거부했다. 역사는 그 순간의 절망을 숫자로 기록하지 않는다. 오스만군은 심리전을 펼쳤다. 사흘 동안 그들은 도시 주변에서 행진했다. 깃발을 펼치고 북을 울리고 힘을 과시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겠다. 저항하면 파멸이다. 하지만 빈은 항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스만군은 포위선을 완성했다. 다뉴브 강과 외곽 진지, 차모이 선이 도시를 둘러쌌다. 빈은 섬이 되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졌다. 이제 남은 건 버티는 것뿐이었다. 카라 무스타파는 선택을 했다.
그는 도시를 부숴서 얻는 대신 그대로 얻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총공격 대신 봉쇄를 택했다. 참호를 파고 갱도를 뚫고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 그는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다. 첫 포격이 시작되었다. 대포가 탐색하듯 성벽을 두드렸다. 거리를 잡고 측정하고 정밀 사격을 준비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른 소리가 들렸다. 삽과 곡괭이 소리. 땅 아래에서. 카라 무스타파의 전략에는 논리가 있었다. 대규모 돌격은 손실이 크다. 웨니체리는 정해지만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도시를 포격으로 파괴하면 전리품과 상징을 잃는다. 그는 완전한 도시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봉쇄와 참호 접근, 그리고 갱도를 조합했다. 느린 승리. 하지만 그 느림이 치명적인 도박이 될 줄은 몰랐다. 포격은 매일 이어졌다. 하루 종일 대포가 울렸다. 이건 단순히 성벽을 부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수면을 박탈하고 정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무기였다. 사람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그 소리가 신경을 갉아먹었다. 참호는 지그재그로 접근했다. 오스만 공병들은 참호를 파면서 성벽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 그래야 성벽 위에서 쏘는 총탄을 피할 수 있었다. 매일 참호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리고 빈 외곽의 작은 요새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작은 보루가 떨어질 때마다 방어선이 한 겹씩 벗겨졌다. 슈타렌베르크는 병력을 체스 말처럼 배치했다. 여기는 20명, 여기는 40명, 예비대는 거의 없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빼와야 했다. 그 다른 곳도 위험했지만 내부 전선도 열렸다. 질병이 퍼졌다. 물이 오염되었다. 부상자는 감염으로 죽었다. 의료시설은 부족했고 약도 떨어져 갔다. 전투력의 절반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갉아먹혔다. 슈타렌베르크는 매일 보고를 받았다. 오늘 30명이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구역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일지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카라 무스타파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에게는 유혹이 있었다. 서둘러 끝내면 얻는 게 줄어든다. 탐욕이 판단을 흐렸다. 그는 빈이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공성을 계속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밤마다 땅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다. 삽과 곡괭이 소리. 그게 악몽이었다. 갱도전은 광산 전쟁이었다. 원리는 간단했다. 성벽 아래로 터널을 파고 폭격을 설치해서 붕괴시킨다. 하지만 실행은 간단하지 않았다. 땅을 파는 건 느렸고 위험했으며 정확해야 했다. 오스만 공병들은 경험이 많았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서 성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빈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 성 안에서는 갱도를 들어야 했다. 땅에 길을 대고 진동을 감지했다. 소리를 들었다. 적이 어디를 파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역갱도를 팠다. 빈측이 터널을 파서 적의 갱도를 찾아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지하에서 맞닥뜨렸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손으로 싸웠다. 칼, 도끼, 곡괭이로 싸웠다.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남은 사람만 빠져나왔다. 생존자들은 손이 떨렸다. 흙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면 공포가 밀려왔다. 생매장의 공포. 지하에서 죽는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이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오스만 공병들은 성공했다. 방어 시설 일부가 무너졌다. 큰 폭파가 있었다. 성벽이 흔들렸고 틈이 생겼다. 오스만군이 밀려왔다. 구멍을 둘러싼 도살장이 펼쳐졌다. 슈타렌베르크는 예비대를 끌어모았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끓는 기름을 부었으며 맨손으로 싸웠다. 그리고 구멍을 막았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다른 폭파가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도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심리적 붕괴도 시작되었다. 흙이 내려앉는 소리는 죽음의 예고였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언제 땅이 갈라질지 모르니까. 지하에서 나온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 있었다. 일부는 다시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슈타렌베르크는 그들을 다시 보냈다.
선택지가 없었다. 도시 안에서는 기아가 퍼졌다. 처음에는 말고기를 먹었다. 그 다음엔 가죽을 끓여 먹었다. 가죽 벨트, 가죽 신발, 가죽 갑옷, 모든 게 식량이 되었다. 그 다음엔 쥐를 잡았다. 그리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기근의 수확을 이해했다. 며칠 후면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왜? 두려움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으며, 희망도 있었다. 구원군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슈타렌베르크는 그 소문을 부정하지 않았다. 희망은 무기였다. 시민들도 전투에 참여했다. 여성들은 탄약을 운반했다. 아이들은 전령이 되었다. 노인들은 젊은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군대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군대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또 한 번의 큰 폭파가 있었다. 성벽 일부가 크게 흔들렸다. 적이 밀려왔다. 구멍을 둘러싼 난투가 벌어졌다. 피가 흙과 섞였다. 비명이 폭발음과 섞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는 버텼다. 하지만 시간은 오스만만의 편이 아니었다. 멀리서 다른 깃발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빈의 절망적인 보고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황제의 전령들이 달렸다. 편지가 전달되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빈이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 공포가 정치 결단을 밀어붙였다. 독일의 제후국들이 움직였다. 바이에른, 작센, 슈바벤. 그들은 군대를 보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한 남자가 결정을 내렸다. 얀 3세 소비에스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국왕. 그는 오스만과의 전쟁 경험이 많았다. 그는 승리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폴란드가 남의 도시를 구하러 가야 하는가? 그의 신하들은 물었다. 소비에스키는 대답했다. 빈이 무너지면 우리가 홀로 남는다. 논리는 명확했다. 연합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러나 연합은 불편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섞였다. 합스부르크와 독일 제후국 사이에는 경쟁이 있었다. 지휘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선봉은 누가 설 것인가? 전리품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갈등이 현장에서 터졌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싸우면 모두가 진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행군했다. 다뉴브 강을 건넜다. 보급을 유지했다. 그리고 서둘렀다. 늦으면 빈이 무너진다. 시간은 압박이었다. 성 안에서는 신호가 교환되었다. 로켓이 올라갔다. 봉화가 타올랐다. 종소리가 울렸다. 희망이 아직 살아있다. 슈타렌베르크는 그 신호를 봤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했다. 7일만 더 버텨라. 사람들은 믿었다. 믿어야 했다. 한편 카라 무스타파는 과신하고 있었다. 설마 누가 나를 치러 오겠는가? 그는 방어 준비를 늦췄다. 공성에 집착했다. 병력을 분산시켰다. 그리고 9월 12일 새벽, 그는 실수를 깨달았다. 칼렌베르크 산등성이 위에 연합군이 나타났다. 전장은 거대한 체스판이었다. 칼렌베르크 고지에서 연합군이 내려왔다. 폴란드군, 독일군, 오스트리아군. 그들은 도시를 향해 배치된 오스만 진지를 내려다봤다. 오스만군은 딜레마에 빠졌다. 포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야전군에 대응할 것인가? 병력은 분산되었다. 일부는 여전히 성벽을 공격하고 있었고, 일부는 야전군을 막으려 했다. 지휘가 흔들렸다. 카라 무스타파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공성 본영에 집착했다. 도시는 거의 무너졌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집착이 그를 죽였다. 초반 교전이 시작되었다. 연합군의 좌익과 중앙이 숲과 구릉 지형에서 전진했다. 오스만 측 진지를 밀어냈다. 오전부터 정오까지 전투가 이어졌다. 웨니체리가 저항했다. 그들은 정예였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도 지쳐 있었다. 60일간 공성전에 매달렸고 질병도 퍼졌으며 사기도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명령 전달이 지연되었다. 카라 무스타파는 현장에 없었다. 그의 명령은 늦게 도착했다. 부대들은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연합군도 완벽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군대가 한 번의 타이밍에 맞춰야 했다. 지휘관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오후로 갈수록 오스만 진지에 균열이 생겼다. 깨지는 게 아니라 금이 가는 느낌. 병력이 흔들렸다. 전열이 무너졌다. 그리고 소비에스키가 그 순간을 봤다. 지금이다. 돌격전. 정적이 흘렀다. 말들이 숨을 고르고 갑옷이 햇빛을 튕기며 깃털 장식이 바람을 먹었다. 폭풍 전의 고어. 소비에스키는 18,000 기병을 모았다. 이건 역사상 최대급 돌격으로 자주 소개된다. 정확한 숫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규모였다. 이 정도 기병이 한 번에 돌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 중에서도 잉드 후사르가 상징이었다. 대략 3,000명. 중무장 창기병. 그들의 등에는 날개 장식이 달려 있었다. 나무와 깃털로 만든 날개. 달릴 때 바람을 받으면 소리가 났다. 휘파람 소리. 그 소리가 심리전이었다. 적은 그 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꼈다. 돌격은 단계를 거쳤다. 보행, 속보, 구보, 그리고 전속. 말굽 소리가 점점 커졌다. 땅이 진동했다. 먼지 구름이 일었다. 그리고 18,000 기병이 언덕 아래로 쏟아져 내려왔다. 오스만군은 대응하지 못했다. 전열은 이미 흔들려 있었다. 방진을 정렬할 시간이 없었다. 막기엔 늦었다. 공포가 퍼졌다. 창이 박혔다. 진영이 찢겼다. 군대가 패배한 게 아니라 붕괴했다. 사람들은 도망쳤다. 무기를 버렸다. 짐을 버렸다. 그리고 살아남으려 했다. 동시에 성 안에서 출격이 있었다. 슈타렌베르크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성문을 열었다. 60일 동안 갇혀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졌다. 사냥꾼이 쫓기는 자가 되었다. 오스만군은 양쪽에서 밀렸다. 퇴로가 막혔다. 일부는 싸우다 죽었다. 일부는 포로가 되었다. 일부는 도망쳤다. 카라 무스타파는 본영을 버렸다. 지휘 천막, 깃발, 보급품, 모든 게 남겨졌다. 그는 도주했다. 전투는 끝났다. 오스만군의 피해는 컸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다르다. 수천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수천 명이 이탈했다. 연합군도 피해를 입었다. 승리는 공짜가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다. 비는 살아남았다. 포위는 해제되었다. 오스만군은 퇴각했다. 공성 장비와 보급품이 들판에 흩어졌다. 움직이는 도시가 빈 들판에 흩어진 잔해가 되었다. 연합군은 노획물을 모았다. 대포, 깃발, 천막, 식량. 이건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다. 이건 상징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무적 신화가 깨진 순간, 카라 무스타파는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그는 베오그라드로 소환되었다. 1683년 12월 25일, 그는 처형되었다. 실크 코드로 목이 졸렸다. 대제상의 꿈은 침묵으로 끝났다. 빈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데티르크 전쟁이 시작되었다. 신성동맹이 결성되었다. 합스부르크, 폴란드, 베네치아,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까지. 그들은 오스만 제국을 밀어냈다. 헝가리를 되찾았다. 발칸으로 진격했다. 그리고 1699년 카를로비츠 조약이 체결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중부 유럽에서 물러났다. 영토를 잃었다. 속국을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신을 잃었다. 합스부르크는 부상했다. 중부 유럽의 강자가 되었다.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폴란드에게는 역설이 있었다. 소비에스키는 구원자로 기억되었다. 유럽을 구한 왕, 하지만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이후 약화의 길로 갔다. 내부 갈등, 외부 압박, 그리고 결국 분할.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한순간의 영광이 장기적 쇠퇴를 막지 못했다. 빈에서는 문화적 신화가 탄생했다. 커피 이야기가 있다. 오스만군이 남긴 커피 자루로 빈의 첫 커피하우스가 열렸다는 전설. 크루아상 이야기도 있다. 초승달 모양의 빵이 오스만 제국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이야기들은 사실과 신화가 섞여 있다.
정확한 기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들이 빈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과 신화가 전후 도시를 재건했다. 전쟁은 숫자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30만 대 15,000. 압도적이다. 하지만 1683년 빈에서 결정적이었던 건 숫자가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슈타렌베르크가 60일을 버텼기에 구원군이 도착할 수 있었다. 지희였다. 카라 무스타파의 집착과 오판이 승리를 놓쳤다. 연합이었다. 서로 원수였던 세력들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의지였다. 빈의 시민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굶주렸고 병들었으며 땅이 갈라지는 공포를 겪었다. 하지만 그들은 버텼다. 그리고 그 60일이 칼렌베르크 언덕 아래 60초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18,000 기병이 내려온 그 순간, 3세기의 정복이 흔들린 그 순간, 말굽 소리가 역사를 바꾼 그 순간, 빈의 성벽 위에서 버틴 60일이 언덕 아래 60초를 가능하게 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상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683년 빈 포위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황금 천막이 무너지는 순간은 폭발이 아니라 정적이었다. 패배가 아니라 붕괴. 명령이 사라지는 순간 각 부대는 제각각 살아남으려 했다. 지휘 체계가 증발했다. 누가 명령하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대답이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군중이다. 카라 무스타파는 공성 본영에 남아있었다. 그는 전장의 큰 그림을 놓쳤다. 보고가 뒤엉켰다. 좌익이 무너졌습니다. 기병이 밀려옵니다. 예니체리가 포위되었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다. 그는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머뭇거렸다. 그리고 그 머뭇거림이 모든 걸 끝냈다. 전선이 분리되었다. 공성부대는 빈 성벽 앞에 붙어 있었고 야전부대는 고지에서 내려오는 연합군을 막으려 했다. 두 전쟁을 한 번에 치르는 구조. 둘 다 동시에 무너졌다. 방어선이 찢겼다. 퇴로가 막혔다. 그리고 본영의 상징이 흔들렸다. 지휘 천막, 군기, 신성 깃발, 보급 창고. 어제까지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도망칠 짐으로 바뀌었다. 병사들은 봤다. 깃발이 버려지는 걸, 천막이 방치되는 걸. 그리고 그들은 이해했다. 끝났다. 성 안에서 출격이 시작되었다. 60일 동안 굶주렸던 병사들과 시민들이 문을 열고 나왔다. 살아남은 자들의 분노. 그들은 무기를 들었다. 돌을 들었다. 맨손을 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쏟아졌다. 어제까지 사냥꾼이었던 자들이 쫓기는 자가 되었다. 참호선이 역전되었다. 어제까지 다가오던 참호가 오늘은 도망치는 통로가 되었다. 아이러니였다. 오스만 공병들이 60일 동안 판 참호를 이제 그들이 도망치며 지나갔다. 땅은 기억한다. 누가 파고 누가 도망치는지. 연합군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다. 쫓을 것인가, 챙길 것인가. 전리품의 유혹은 강했다. 황금 천막, 보물 상자, 무기, 깃발. 모든 게 들판에 흩어져 있었다. 일부는 멈춰서 챙겼다. 일부는 계속 추격했다. 지휘관들은 소리쳤다. 계속 쫓아라. 하지만 병사들은 피곤했다. 그리고 탐욕스러웠다. 순간의 혼란이 추격을 늦췄다.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계산은 이제 시작이었다. 퇴각은 전쟁의 또 다른 형태였다. 질서 있는 후퇴는 실패했다. 대군이 움직일수록 퇴각은 더 어려워진다. 한 번 무너지면 패닉은 소문처럼 번진다. 전염되는 공포. 그들이 온다. 모두가 도망친다. 우리도 가야 한다. 말은 필요 없었다. 공포는 공기처럼 퍼졌다. 지형이 죽음의 문장을 만들었다. 강이 있었다. 숲이 있었다. 진흙길이 있었고 좁은 도로가 있었다. 병목이 생겼다. 병력이 많을수록 더 막혔다. 역설이었다.
30만의 힘이 30만의 무게가 되었다. 앞은 막혔고 뒤는 밀렸다. 사람들은 짓밟혔다. 일부는 강에 빠졌다. 일부는 숲에서 길을 잃었다. 부대별로 온도 차이가 났다. 정예는 끝까지 버티려 했다. 예니체리는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보조 병력은 먼저 흩어졌다. 타타르 기병은 이미 사라졌다. 속국 병력은 표식을 버렸다. 서로를 탓했다. 내가 먼저 도망쳤다. 아니, 내가 버텼어야 했다. 지휘 체계가 더 빨리 무너졌다. 포로와 탈영이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표식을 버렸다. 깃발을 버렸다. 무기를 버렸다. 복장을 바꿨다. 나는 억지로 끌려왔다. 나는 원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싸우지 않았다. 거짓말이 생존 전략이 되었다. 무적 신화는 인간의 본능 앞에서 깨졌다. 추격군도 흔들렸다. 승리한 쪽도 흥분과 피로가 동시에 몰려왔다.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60일 동안 당한 걸 갚아줘야 한다. 하지만 규율도 있었다. 지휘관들은 소리쳤다. 포로를 죽이지 마라. 규율을 지켜라. 사이에서 병사들은 흔들렸다. 일부는 복수했다. 일부는 규율을 지켰다. 전쟁은 인간을 시험한다. 승리의 순간에도 빈 시민들은 성벽 위에서 봤다. 검은 바다가 물러나는 걸, 60일 동안 그들을 둘러쌌던 깃발의 파도가 사라지는 걸, 기쁨이 올라왔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온 건 허무함이었다. 남은 것은 폐허였다. 무너진 성벽, 불탄 집, 갱도로 갈라진 땅. 승리가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다. 전쟁의 소음이 멀어졌다. 포성이 사라졌다. 그리자 오히려 더 크게 들리는 것들이 있었다. 신음소리, 무너진 집의 삐걱거림, 울음소리, 그리고 종소리. 종이 다시 울렸다.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은 싸움만이 아니었다. 승리의 다음 날, 도시는 다른 종류의 전투를 시작한다. 해방의 첫 장면은 낯설었다. 문이 열렸다. 낯선 군복이 들어왔다. 구원군. 사람들은 그들을 봤다. 하지만 믿지 못했다. 꿈인가? 환각인가? 60일 동안 그들은 너무 많은 절망을 봤다. 희망은 위험한 감정이었다. 배신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을 내밀었다. 만져봤다. 진짜였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빵 한 조각이 들어왔다. 60일의 굶주림 뒤에 찾아온 식량. 사람들은 빵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을 느꼈다. 그리고 울컥했다.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저 사람은 살아남은 자의 감정. 역사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은 느꼈다. 야전병원이 열렸다. 성당이 병원이 되었다. 부상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60일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 감염된 팔 썩은 다리, 전염병에 걸린 몸. 의사들은 일했다. 하지만 손이 부족했다. 약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승리 직후의 현실은 고통이었다. 슈타렌베르크는 무너졌다. 아니, 이제야 무너지는 게 허용되었다. 60일 동안 그는 서 있어야 했다. 의지로 버텼다. 감정을 숨겼다.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제 버텼다는 말이 끝났다. 그의 몸이 뒤늦게 반응했다. 그는 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부하들이 그를 부축했다. 각하, 쉬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는 법을 잊었다. 시민들의 공로는 기록되지 않았다. 탄약을 나르던 여성, 벽을 메우던 노인, 전령이었던 아이, 이름이 없었다. 영웅담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비는 무너졌다. 역사는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한다. 하지만 전쟁은 이름 없는 노동으로 버텨진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약탈을 막으려는 선택이 있었다. 승리 뒤 통상적으로 약탈이 허용된다. 병사들의 보상. 하지만 지휘관들은 결정을 내렸다. 도시를 살려라. 빈을 약탈하지 마라.
이건 우리 도시다. 리더십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일부 병사들은 불만을 가졌다. 우리가 싸웠는데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빈을 구했다. 두 번째로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60일 동안 포성의 리듬에 갇혀있던 도시. 이제 종이 울렸다. 다른 리듬. 생명의 리듬. 도시가 아직 살아있다. 사람들은 종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도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곧 질문을 만든다. 누가 이 승리를 가져갈 것인가? 연합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함께 살기 위해 뭉쳤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얻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폴란드가 제일 많이 싸웠다. 소비에스키가 돌격을 이끌었다. 하지만 비는 합스부르크의 도시다. 독일 제후국들도 병력을 보냈다. 누구의 승리인가? 모두의 승리라고 말하기엔 인간은 너무 탐욕스럽다. 레오폴트 1세가 돌아왔다. 떠났던 황제가 승리한 도시로 귀환했다. 화려한 입성, 환호. 하지만 현장에서 피 흘린 사람들은 미묘한 긴장을 느꼈다. 우리가 버텼는데, 우리가 싸웠는데 레오폴트는 공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자기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땅을 줄 것인가? 정치가 시작되었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 소비에스키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구원자였다. 유럽을 구한 왕.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고립될 수 있는 위치였다. 폴란드는 강했지만 혼자였다. 합스부르크는 감사했지만 경계했다. 너무 강한 동맹은 위험하다. 영광과 현실 정치 사이의 간극. 소비에스키는 느꼈다. 승리가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전리품이 나뉘었다. 깃발, 천막, 무기, 금은. 물질적 가치도 컸지만 더 위험한 건 승리의 서사권이었다. 누가 이야기를 쓸 것인가? 누가 영웅이 될 것인가? 서사는 권력이다. 기억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싸웠다. 펜으로. 종교적 화해에도 한계가 있었다. 전장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손을 잡았다. 하지만 평시의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의심은 남았다. 언제까지 믿을 수 있나? 냉정한 현실이었다. 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번 승리는 곧바로 더 큰 반격으로 이어졌다. 데티르크 전쟁, 신성동맹, 합스부르크, 폴란드, 베네치아,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 그들은 오스만을 밀어냈다. 헝가리를 되찾았다. 발칸으로 진격했다. 전쟁은 계속되었다. 16년 동안 다음 전쟁의 씨앗도 뿌려졌다. 국경 지역의 요새 문제, 헝가리의 지배권, 발칸의 복잡한 민족 구조, 승리로 열린 문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역사는 반복된다. 다른 얼굴로. 그리고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패배의 책임은 한 곳으로 향했다. 제국은 실패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질서를 회복하려 했다. 권력의 논리.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카라 무스타파는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그는 베오그라드로 소환되었다. 168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이러니한 날짜. 그는 처형되었다. 실크끈으로 목이 졸렸다. 고위 관료에게 허용되는 품위 있는 처형 방식. 그가 꿈꾸던 황금 사과는 실크끈으로 바뀌었다. 차갑게, 과장 없이. 대제상의 꿈은 침묵으로 끝났다. 빈 승리의 장기적 의미는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오스만이 즉시 몰락한 건 아니었다. 제국은 여전히 강했다. 하지만 심리적 전환점이 생겼다. 무적 신화가 깨졌다. 오스만을 이길 수 있다. 유럽은 그 가능성을 보았다. 전략적 전환점도 생겼다. 공세의 제국이 방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확장이 멈췄다. 유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결국 쇠퇴가 왔다. 하지만 그건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었다. 전쟁의 흐름이 뒤집히는 감각. 유럽은 연합의 가능성을 경험으로 기억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그 기억이 나중에 다른 전쟁에서도 되살아났다. 역사는 패턴을 만든다. 도시는 재건되었다.
폐허 위에 새로운 빈이 세워졌다.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 화려한 궁전들, 전쟁의 트라우마가 건축으로 굳어졌다. 의례로 굳어졌다. 기념으로 굳어졌다. 매년 9월 12일, 종이 울렸다. 기억하라. 우리가 버텼다. 신화도 탄생했다. 커피 이야기. 오스만군이 남긴 커피 자루로 빈의 첫 커피하우스가 열렸다는 전설. 크루아상 이야기. 초승달 모양의 빵이 오스만 제국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사실과 전설이 섞였다. 정확한 기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들이 도시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과 신화가 도시를 재건했다. 숫자는 강했다. 30만 대 15,000.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시간, 지희, 연합, 의지가 역사를 움직였다. 슈타렌베르크가 60일을 버텼기에 구원군이 도착할 수 있었다. 카라 무스타파의 집착과 오판이 승리를 놓쳤다. 서로 원수였던 세력들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빈의 시민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60일의 버팀이 60초의 돌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60초는 수많은 무명의 선택들이 쌓여 만든 파도였다. 말굽소리가 역사를 바꿨다. 하지만 그 말굽소리 뒤에는 땅을 판 사람, 돌을 나른 사람, 빵을 나눈 사람,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빈의 성벽 위에서 버틴 60일이 언덕 아래 60초를 가능하게 했다. 전투의 소음이 잠시 멀어졌다. 포성 사이의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빈의 밤이 더 선명해졌다. 숨소리가 들렸다. 성벽 위 횃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희망의 소리. 아니, 희망을 만들려는 소리. 성 안에서 신호가 올라갔다. 로켓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봉화가 타올랐다. 종소리가 울렸다. 깃발이 흔들렸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다. 연결 장치였다. 도시가 바깥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서둘러라. 신호는 언어가 되었다. 빛이 언어가 되었다. 멀리 있는 감시자들이 그 신호를 읽었다. 언덕 위의 정찰병. 숲속의 연락망. 그들은 신호를 해석했다. 암호를 풀었다. 그리고 구원군에게 전달했다. 빈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희망의 기술. 빛이 거리를 건너뛰고 어둠을 뚫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스만 진영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전투 전날 밤 구원군이 왔다. 고지에 군대가 보인다. 폴란드가 온다. 소문은 참호를 탔다. 야영지를 탔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병사에서 병사로. 대군일수록 소문은 빠르고 통제가 어렵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른다. 누가 확인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다. 경계심이 커졌다. 불안이 퍼졌다. 정말일까? 아니면 기만일까? 병사들은 밤을 지새웠다. 잠을 자지 못했다. 언덕을 쳐다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착각일까? 현실일까? 불안은 피로를 만들고 피로는 판단을 흐린다. 부하들이 카라 무스타파에게 보고했다. 고지에 적이 보입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기만이다. 빈이 우리를 흔들려는 것이다. 그는 공성에 집착했다. 도시는 거에 무너졌다. 조금만 더. 부하들은 다시 경고했다. 각하,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결정을 미뤘다. 내일 봐도 늦지 않다. 내일 확인해도 된다. 오판이 쌓였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의 선택. 매번 그는 틀린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운명이 되었다. 빈 내부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진행되었다. 수비대는 알고 있었다. 내일 새벽이 마지막이다. 구원군이 오거나 도시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 각 구역이 재배치되었다. 병력이 다시 나뉘었다. 여기는 20명 더, 여기는 예비대를 대기시켜라. 무너진 벽이 메워졌다. 돌과 흙과 나무로 끓는 물이 준비되었다. 모래가 준비되었다. 돌이 쌓였다. 원시적인 무기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모든 게 무기가 된다. 마지막 밤의 작업. 사람들은 말없이 움직였다. 피곤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희망이 그들을 움직였다. 아니, 희망과 공포가 함께 그들을 움직였다. 시민들의 감정은 갈라졌다. 희망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 구원군이 온다. 그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오다가 실패하면, 만약 늦으면, 만약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더 잔혹한 보복이 온다. 오스만은 용서하지 않는다. 저항한 도시는 파멸한다. 역사가 증명한다. 하지만 그래도 신호를 올린다. 선택이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희망을 택하는 선택. 성벽 위에 선 사람들은 멀리 칼렌베르크 언덕을 바라봤다.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확신은 없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 정도였다. 하지만 그럴지도가 충분했다. 완전한 절망보다는 불확실한 희망이 낫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60일 동안 포성에 묻혔던 종, 파괴의 리듬에 지배당했던 종, 이날 밤, 그 종이 다른 의미로 울렸다. 도시가 살아있음을 선언하는 소리.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아직 싸운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종소리가 어둠을 뚫고 퍼져나갔다. 오스만 진영도 들었다. 연합군도 들었다. 그리고 빈의 모든 사람이 들었다. 종소리는 약속이었다. 내일이 온다. 밤이 깊어졌다. 별이 떴다. 달이 떴다. 성벽 위에서 사람들은 교대로 망을 봤다. 눈을 감지 않았다. 잠들 수 없었다.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졌다. 동쪽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고지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희미했다. 그림자처럼. 그리고 점점 선명해졌다. 깃발, 군대, 연합군. 비는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